지금부터 도시인할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하는 제14회 도시인할 기념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한국형 뉴딜과 도시정책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원장 강현수입니다. 오늘 제14회 도시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이 함께 주최하는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오늘은 온라인 토론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 같으면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하던 것들을 오늘은 굉장히 새로운 방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잘 극복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주제는 한국형 뉴딜과 도시정책입니다. 올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시정책에서도 이 한국판 뉴딜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국토연구원도 그동안 한국판 뉴딜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기관이 오늘 하는 이 세미나에서 한국판 뉴딜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참신한 제안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좌장을 맡아주신 국토연구원 이왕건 본부장님 그리고 발표를 해주시는 국토연구원 이정찬 연구위원님 토지주택연구원 조영태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 크게 기여해 주신 종로구청 관계자들과 종로구청의 최종화 지속가능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권영상 교수님,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이승우 부회장님 등 참석해 주신 모든 토론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토연구원 이정찬 부연구원님께서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탄소 중립 마을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토연구원 이정찬입니다. 우선 도시의 날에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7월에 이제 대통령 모시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 뉴딜인데요. 기후 위기, 그다음에 일자리 위기, 그다음에 사회적 위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중장기 계획을 실현하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제 유럽의 그린딜에서 이제 주창했던 2050년에 탄소 넷제로를 실현하겠다라는 내용은 목표로 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추구 방향에는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요. 확실하게 아직 제시는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원래 올해 여름에 이제 진행되기로 했었던 P4G 기후정상회의가 내년 하반기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아마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기후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본법을 기존의 어떤 법들을 이제 통폐합을 통해서 이제 기본법을 발의하는 과정에 진행 중에 있고 아마도 그 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 가장 그 법의 주요 목적은 탄소 중립 실현을 이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국토 전체의 탄소 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거를 공간 단위에서 실현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구단이라든지 도시 공간에서 어떻게 탄소 중립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커뮤니티 도시 차원에서 어떻게 탄소 중립 또는 제로 에너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를 같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우선 이제 그린 뉴딜 배경은 이제 그 글로벌에 이제 지금 현재 큰 두 가지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과 경제, 이제 사회적인 위기 압박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교토 의정서 체제가 올해로 이제 종료가 되고 신규 체제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인 탄소 감축 의무를 지정해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 의무가 있지만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감축 전략 추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신규 체제에서는 글로벌 어떤 무역 제재라든가 그런 이제 산업 쪽에서도 이제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제 강력한 이제 감축 전략이 필요하고요. 아울러 이제 화석연료를 이제 연소하다 보면 미세먼지를 만드는 이제 전구 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잦아들었지만 이런 미세먼지가 이제 사회 재난 수준까지 악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도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위기입니다. 경제적으로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다음에 한번 전 세계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가 그 이후로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특정 나라가 뭐 정책을 잘 못 펴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어떠한 지금 정책을 펴도 장기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에 봉착돼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현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뭐 AI, 로봇들이 이제 노동력을 대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일자리 위기까지 가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경기 침체를 활성화시키면서 일자리,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불평등 위기입니다. 뭐 얼마 전에 텍사스의 블랙 라이브즈 매터, 뭐 조지 플로이드 사태가 일어났듯이 국가와 어떤 사회 지속적인 안정과 운영을 위해서는 앞에 나왔던 경제와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뭐 멀리 뭐 미국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뭐 이제 뭐 이념적인 갈등, 그다음에 신구 세대의 갈등, 그다음에 남녀 사이의 어떤 갈등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통합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불평등이나 어떤 불공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이 이제 2019년에 본격적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환경, 경제, 사회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지속 가능성 수단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8년과 2009년에 이제 그린 뉴딜이 국가 정책으로 실현된 바가 있는데요. 각각 한국이랑 미국에서요. 이때에서는 사회적인 위기, 불평등 위기 이런 쪽의 대응은 그런 거 이제 많이 제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체제와 맞설리면서 그 다음에 사회적인 통합이 이제 글로벌 아젠다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미국 4월에 미국 뉴욕시와 LA시에서 중심으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이제 EU 그린딜, 그 다음에 올해 7월에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 8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 한 3개, 그린 뉴딜 한 8개 프로젝트인데 박스에 보시다시피 한 3개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린 뉴딜의 대표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편 또 하나의 또 메가 트렌드는 이제 세계 도시화입니다. 그래프에서 나타나다시피 이제 1950년대에는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의 절반이었는데 2050년에는 이제 역전이 되는 도시가 농촌 인구의 2배가 되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도시 화율도 70%로 급격하게 늘어날 예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GDP의 80% 이상이 이제 도시에 창출되고 있고요. 또 2050년까지 인구 20만 규모의 이제 도시가 1만 3천 개 이상 출현될 예상이고 이러한 템포는 지금 매년 325개의 도시가 생겨나고 있다는 그 속도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생산활동이 증가되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중육층이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소비 활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영위를 하게 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또 이에 따른 대기 오염 증가, 그다음에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어떤 재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인명 피해, 그다음에 범죄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도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기후 위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계 도시 면적이 이제 지구의 2%이지만 에너지 소비라든지 CO2 배출량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자원 소비 추세로는 2050년까지 지구에 이제 3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구의 생태 용량을 이제 4개월 만에 다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가 자정에서 이제 메꿔 나올 수 있는 생태 용량을 대비 지금 3배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지수도 평가도 보면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화의 추세, 도시의 중요성, 영향력에 따라서 이제 도시에서 어떻게 그린 뉴딜을 잘 실현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가 이제 국가 전체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그린 뉴딜의 실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시 공간 안에서 어떻게 넷제로, 여기서는 넷제로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카본 넷제로가 될 수 있는데요.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을 보면 이제 건축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셨다시피 그 그린 뉴딜 프로젝트에서도 제일 많은 예산과 투입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축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도시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 부분이면서 우리나라 기간 산업 중에 하나이고 또 이런 주거 격차와 양극화에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환경적인 위기, 그다음에 일자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불편 해소 부분을 가장 투입 대비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도시 온실가스의 7%가량이 이제 건축물에서 발생되고 있고요. 또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분야 중에서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한 단위 비용을 투입했을 때 가장 많은 온실가스, 세로축인데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잠재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건설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건설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IPCC에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건설 산업은 국내 GDP의 한 15%를 차지하고요.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는 제조업보다 높아서 전체 산업 부분의 이제 1위입니다. 아울러 이런 건축, 주거 이런 쪽은 기본적인 어떤 생활권, 이제 삶의 생활권 이런 거랑 관련이 돼 있고 주로 이제 고령 저소득층이 노후주택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에너지 복지 실현,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 증대 이런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린 뉴딜, 그린 리모델링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전에 이런 건축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실시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녹색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이제 에너지 소유량을 이제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활용해서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이제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그런 건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시키고요. 액티브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를 이제 자생시켜서 에너지 소유량 그 에너지 소유량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기술 두 가지가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 이거 말로 마우스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제로 에너지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소요량이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소요량을 소요되는 에너지 부하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만족시켰을 때 소비되는 것과 생산량이 일치되어 있을 때 이제 넷제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로 에너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20% 정도 에너지 자립을 했을 때는 이제 5등급, 그다음에 40%는 4등급, 60% 이상은 3등급, 80% 2등급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100% 넣으면 이제 플러스 에너지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린 뉴딜은 사실 근데 이렇게 제로 에너지를 달성한다라는 거는 공간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공간적인 제약이 있고요. 에너지 밀도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공간에 모든 굉장히 많은 용량의 그래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패시브 기술, 에너지를 요구되는 양 자체를 줄이는 것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소비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량을 최적화시켜서 관리하는 이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만 이 넷제로를 시기를 이제 앞으로 조기 실현할 수가 있고요. 기술적인 수준에서 본다면 이제 패시브 기술이 가장 이제 안정적이고 많이 보급돼 있고요. 그다음에 액티브가 그 다음 단계, 그다음에 제일 고난이도가 이제 EM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로 에너지는 그래서 사실상 이 넷제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카본 이제 온실가스 중립, 많은 나라가 이제 중립을 이제 목표 이제 그 2050년 넷제로를 그린 뉴딜 국가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50년을 만약 목표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그 계획을 보면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5%를 비중을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른다고 하면 그리고 제2차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에서는 이제 제로 에너지 5등급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순조롭게 된다고 하면 2050년경에 제로 에너지 65, 그러니까 마이너스 65, 그러니까 35% 정도는 청정 에너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나머지 65%저 위에 노란색 바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러면 저기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에너지 수요량을 줄여야 되고 동시에 이제 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최적화하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제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 기술은 이렇게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아래로 갈수록 고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빌딩 현황은 지금까지 현재 18건이 본 인증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 인증은 설계 도면으로만 이제 인증을 받는 거고, 본 인증은 준공이 돼서 이제 사용 허가 전에 이제 받는 게 실제로 이제 실물을 가지고 인증을 받은 건이 지금 18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례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거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5등급과 제로 에너지 2등급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탄소 중립 이제 커뮤니티, 뭐 제로 에너지 커뮤니티 또는 뭐 제로 에미션 커뮤니티, 뭐 제로 에너지 커뮤니티, 제로 에너지 시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런 공간 단위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 시스템이 실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건물 단위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이제 단지 지구, 그다음에 도시 단위, 이제 공간 단위로 확장하는 동시에 그런 루트에 따라서 제로 에너지 빌딩에서 이제 탄소 중립 커뮤니티, 제로 에너지 커뮤니티, 다시 탄소 중립 도시, 제로 에너지 도시, 그래서 최종적으로 탄소 중립 국가에 흘러가는 이러한 경로를 따라가야 되고요. 따라서 제로 에너지 탄소 중립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탄소 중립 커뮤니티는 중간에 경로이자 촉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건축물에서 국가 이제 공간 단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 매개인 지능형 전력망, 이제 선이 이제 필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분산형 전원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 스마트 또는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가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뭐 커뮤니티 시티 또는 뭐 제로 에미션 커뮤니티 시티 기술에는 이제 공간 단위의 어떤 도시 계획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패시브 단계에서요. 그다음에 설계 뭐 바람길이라든지 녹지 공간 구조가 들어가야 되고, 설계 또한 이제 수송 부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액티브에서도 건물 부분이 아니라 건물 외의 공간에 얼마큼 이제 에너지 생산 선비를 잘 설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공간 단위에서 어떤 에너지 순환,
공간 단위에서의 에너지 관리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올해 이제 에너지 시범 도시 제로 에너지 도시 시범 사업을 추진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공주택지구 2개 구리갈매 역세권과 성남 복정 1지구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는 제로 에너지 그러니까 평균 자립률을 20% 이상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건축 부분에서 이제 18% 정도를 자립을 하고 나머지 이제 건물 외의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2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구리 갈매 역세권인데요. 앞에 보셨다시피 태양광 이게 다 지금 에너지 자립률 23.4%라고 했는데 다 태양광을 이용하는 걸로 지금 자립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옥상에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이제 건물 이제 BIPB라서 빌딩 인테리어 PB라고 했는데 그 건물 외벽에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이런 걸로 이제 자립을 하겠다는 목표가 세워져 있고요. 어떤 선적인 측면, 공간 단위 에너지 관리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능형 전력망과 이제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적용을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산형 전원의 개처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날 텐데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남는 전기를 이제 부족한 전기 사용이 이제 많은 곳에 이제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간 단위에서의 어떤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지능형 전력망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적용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사업법이라든지 뭐 전력망 자체에 대한 문제, 그다음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극복할 부분이 있지만 규제 개혁, 그다음에 지속적인 어떤 시범과 실증 사업을 통해서 시도와 어떤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인 어떤 구축과 확산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 이런 디지털을 통해서 이제 친환경 정면을 이제 이룩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융복화 프로젝트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일본 스마트 커뮤니티 개념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스마트 시티를 시작할 즈음에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이제 스마트 시티로서 이제 커뮤니티로 추진한 개념도인데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좀 에너지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다 설명하기 그렇지만 이제 HMS에서 과정 단위에서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빌딩 단위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커뮤니티 단위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공간 단위에서의 어떤 친환경 에너지를 이제 효율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지사와고요. 얼마 전에 그 재작년에 이제 국토교통성이 일본 국토교통성에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파나소닉 공장 부지에 이제 공장을 이전하면서 여기에 NTT와 뭐 도쿄가 다른 이제 민간과 업체들과 참여를 해서 주택 단지를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한 1,000세대 정도 되고요. 이제 목표를 보면 환경 목표가 CO2 70%를 삭감하고 물 소비량을 30% 줄이겠다. 그다음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30% 이상 달성하겠다. 그다음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CCP라고 되어 있는데 커뮤니티 컨티뉴이티 플래닝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계획을 위해서 3일을 버틸 수 있는 일본 정부에서 입니다. 어떤 지진이나 이런 걸 났을 때 3일만 버텨라. 그다음부터는 국가가 알아서 대응을 해주겠다. 알아서 개별적으로 3일만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각자 구축을 해라. 이렇게 3일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이제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이제 방제공원이 있습니다. 방제공원에 이제 태양광 패널,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구축이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핸드폰 충전이라든가 통신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3일치의 전력이 상시 충전이 되어 있고요. 저 이제 벤치를 뒤집어 보면 이제 조리기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물이라든가 기본적인 쌀 이런 방제 식량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아울러 저 가운데 통합운영센터에서는 그 지금 각 집마다 지금 태양광 패널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저 지구 단위에서의 에너지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S 각 가정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CMS가 이제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간 단위에서 저 지금 파란색 길이 보이는데 저 바람길입니다. 저런 거를 통해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최대한 에너지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공간 단위에서 줄일 수 있는 패시브 디자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성이나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최초 사례이지만 일본 내에서 최초로 좀 더 넓은 지역 단위에서의 어떤 에어리어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제 실현한 사례라고 있습니다. 지역 레벨에서 26%의 이제 전력 사용량 이제 피크컷을 실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CO2 배출량 삭감, 전력 요금 삭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연간 1,000만엔 한 1억 정도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있다라는 통계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라라포트와 이제 게이트 스퀘어가 있고요. 라라포트는 상업 시설이고 게이트 스퀘어는 업무 공간입니다. 오피스나 호텔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저 높은 맨션들이 이제 공동주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라라포트 카시와노하 이 상업 시설 이제 몰이라고 했었는데 여기 위에는 그 위에 파란색 그 텍스박스 있듯이 하프 메가솔라 한 500kW의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축전지를 통해서 용량이 이제 10,000kW 이상 이제 축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스 전지인데요, 나트륨 황 전지인데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많은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무겁다 보니까 이제 산업용 이제 전지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항상 남는 전기를 이제 저장을 해놓고 이제 게이트웨이 스퀘어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 한 200kW급을 통해서 이제 리튬이온을 통해서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비상시 가동용 비상시 그래서 뭐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중앙에서 전력 끊겼을 때 이제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한 2,000kW의 가스 발전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력 융통 장치랑 이 전체 그 카시와노하 전체 이제 에너지를 관리하는 이제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파란색 라라포트에서는 상업시설에서는 이제 평일에는 사람들이 적고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다 보니까 주말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반면에 주황색 이제 게이트 스퀘어는 이제 평일에 이제 업무 공간, 그다음에 평일에 비즈니스 출장 때문에 전기를 많이 씁니다. 따라서 이제 주말에 이제 전기가 남는 전기를 이제 주말에 전기를 많이 쓰는 라라포트에 이제 보내주고요. 평일에는 상업 시설은 아무래도 낮 시간이 졌다 보니까 이때 생기는 태양광 발전 에너지를 이제 오피스에 이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점선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진이라든가 쓰나미 이런 것 통해서 이제 전력이 끊겼을 때 이제 양측에서 남는 전기 플러스 저기 이제 비상용 가동용 가스 발전기를 돌려서 이제 그 공동주택에 이제 각 주택들이 3일 정도에 버틸 수 있는 전기를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마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한국 그린딜 추진 방향은 저희가 5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빌딩 단위에서의 제로 에너지를 이제 본격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이제 공간 단위의 이제 온실가스 지금까지는 또 뭐 산업 부문 또는 특정 빌딩 이런 거 점 단위의 어떤 온실가스를 사업장 이런 점 단위의 이제 온실가스 관리를 감축했다면 이제 공간 단위로 관리를 감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기본 과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간 단위 이제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공간까지 이제 활용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로 에너지 커뮤니티 또는 뭐 제로 에미션 커뮤니티, 제로 에너지 시티, 제로 뭐 에너지 뭐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시티와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스마트시티 많은 스마트시티에 우리나라가 이제 도시통합 운영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데이터 플랫폼은 아직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연계돼서 좀 늘려나갈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스마트 그리드와 마이크로 그리드 이런 망 이제 통신망 구축도 좀 어렵지만 이제 전력망에 대해서도 좀 시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린 인프라 그다음에 아까 방제공원에서 나왔듯이 재해 대응 강화 이런 측면에서도 추진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토지주택연구원 조영태 센터장님께서 지방정부 스마트시티와 리빙립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벗어도 되나요? 네. 벗어도 되나요? 네. 좀 답답해가지고요.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의 날 행사입니다. 주제가 한국형 뉴딜과 도시 정책인데요. 아시다시피 한국형 뉴딜의 큰 정책 흐름 중에 하나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스마트 시티고 디지털 뉴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스마트 시티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와 그린 시티를 결합하는 스마트 그린 시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에코 스마트 시티에서 이렇게 용어상 접근을 하고 있는데 바야흐로 스마트와 그린이 결합되는 융복합 컨버전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아시다시피 여러 주체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대학, 공기업, 연구기관, 민간기업,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가 있었는데요. 2003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유시티가 시작할 때부터 거의 주도적인 역할들은 중앙정부 그리고 공기업 위주의 그러한 스마트 시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행안부, 그리고 과기정통부, 산자부, 국토교통부들에서 주로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법을 다루고 있고 국가 스마트도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국가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메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지방정부로 와서 이제 실제로 스마트 시티가 구축되고 운영되는 실제 스마트 시티의 장이 되는 곳은 지방정부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역지방정부 17개 그리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스마트 시티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스마트 시티 법에서 다루고 있는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을 우리 모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한 특징이고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17개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기초 226개에 이르기까지 약 243개에 해당되는 모든 지방정부가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 플랫폼이라든가 이 박사님이 제안하셨던 에너지 플랫폼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이제 개별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요. 거의 모든 지자체, 거의가 아니라 100% 모든 지자체가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기반인 통신망과 운영센터가 중요한데 운영센터를 모든 지자체가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스마트 시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착실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앞으로의 5G, AI 이런 디지털 트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스마트 시티가 확산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저희 이제 역학조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도 통합운영센터에 있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4시간 걸려서 역학조사했던 시스템들을 10분 안으로 줄일 수 있도록 기술이 벌써 만들어졌고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그런 우리나라의 사례들도 스마트 시티의 성과라고 조금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 정부에서 일어나는 스마트 시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뒷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도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캠퍼스 혁신파크라는 사업들도 스마트 시티의 이러한 사업으로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LH나 SH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신개발이나 도시재생 사업에 이르기까지 스마트 시티들이 적용되고 있고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으로는 국토연, 아우리, 건기연 이런 데서 표준, 인증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민간 기업이 스마트 시티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첨단 IT 기업과 융합된 건설 기술들을 기업들이 상당히 진전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세종 SPC, 부산 SPC처럼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로 선정돼서 진행되는 곳에는 SPC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9월 16일이었네요. SBC 모집 공고가 있어서 세종 같은 경우는 LG CNS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로 민간 기업, 통신 기업, 건설 기업들이 이러한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해서 지자체, 공기업, 정부와 함께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몸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의 주된 주체 중에 한 파트가 시민입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단, 시민홍보단, 시민과학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내지는 시민 주도의 스마트시티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는 중앙정부에서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할 때 스마트시티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시티 우리나라 2003년 UCT부터 시작이 됐는데 과거의 UCT가 신개발 그리고 기술 중심의 UCT였다면 현재와 미래의 스마트시티는 사람 중심, 시민 주도 그리고 모든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기술, 포용 도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포용적 스마트시티가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큰 분야이고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그린시티도 저희가 연구를 활발히 해야 되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UCT 때부터 이런 식으로 기반 구축 그리고 서비스 개발 그리고 연계되는 서비스 스마트시티의 본격적인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스마트시티를 선점하고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내지는 통합 운영 센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많은 지자체가 스마트시티를 전담하는 과나 팀을 가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국가 전략은 지난 2018년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국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가 시범도시 그리고 R&D 사업들,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4가지 전략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스마트시티 국가 전략은 도시의 성장 단계별로 신개발, 기존 도시, 그리고 노후된 도시 재생이 이르기까지 각각 성격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로 하게 되는 국가 시범도시와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스마트 챌린지라든가 정부 차원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은 이러한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서 챌린지라든가 국가 시범도시를 진행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도 매년 100개의 도시재생 사업들 중에서 약 5개 내외의 스마트시티형 사업들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국토부의 업무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도시경제과를 중심으로 정책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시범도시 팀이 별도로 독립이 되었고 국제협력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정책과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모사업 현황 밑에 표를 보시면 그림 밑에 메모를 보시면 2020년 8월 현재 국가 시범도시는 세종과 부산 2곳입니다. 국가 차원의 R&D 사업으로 혁신성장 동력 R&D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요. 시흥과 대구의 실증 2군데서 실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기존의 테마형 특화단지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이름으로 기존 도시의 챌린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통합해서 스마트 챌린지로 올해부터는 바꿔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체 규모 중에 가장 큰 시티 챌린지는 2019년에 6군데 그리고 2020년대는 4군데를 선정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타운 챌린지는 2018년부터 8군데, 4군데 그리고 올해 4군데 추가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통합 플랫폼 보급 사업은 당초 2022년까지 108개의 지자체에
보급 사업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것들을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조금 더 당겼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자체 중에서 108개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통합 플랫폼과 5대 연계 서비스라는 것을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15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시범도시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세종인데요. 세종 전체 그림 중에 3단계에 해당되는 5-1 지역이 그 대상 지역입니다. 83만 평이고 사업비 7천억인데요. 이것들은 개발 주체인 LH 비용이고 사업 비용이고 실제로 정부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하면 약 1.2조의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세종 5-1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살펴볼 수 없는 독특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너츠 모형이라고도 하는데요. 환상형 띠 모양의 그런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두 개의 교통축을 가지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강과 미호천이 결합된 두 개의 합강 지역에 5-1 지역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8년 말에 전 세계적으로는 도시 단위로는 유일하게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 도시 인증은 크게 두 가지 항목, 두 가지 코드로 적용이 되는데 ISO 37106과 ISO 37120 두 가지 코드가 있는데요. 세종은 37106으로 최초로 인증을 받은 도시입니다. 당시에 캠브리지라든가 두바이, 멜버른, 모스크바 같은 다른 5개 도시들과 경쟁을 했고요. 그중에 유일하게 세종시가 스마트시티로 국제 인증을 받은 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화성시와 고양시 그리고 대구시를 포함해서 3개의 도시가 추가로 이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은 과도한지는 모르겠지만 국제 인증을 받은 도시가 현재는 4개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2020년부터는 이름을 통합해서 시티 챌린지, 타운 챌린지, 솔루션 챌린지를 각각 규모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 챌린지와 타운 챌린지는 예비 사업과 본 사업 두 단계로 진행이 되고 솔루션 챌린지는 본 사업으로 그냥 바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사업들은 본 사업에 있어서는 5대5의 지방비와 국비가 매칭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시티 챌린지는 올해 아주 많은 지자체들이 작년에는 48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였고 그중에 6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4개의 도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총 18개의 도시가 경쟁을 했고요. 그중에 제주를 포함한 4개의 도시가 올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선정이 돼서 현재 예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비사업은 국비 15억이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지방비 매칭은 없고요. 예비사업 1년을 통해서 본사업의 계획과 본사업으로의 사전적인 그러한 준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자체가 본사업을 통해서 본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는 비용으로 15억이 대폭 지원되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타운 챌린지 마찬가지로 3억이 예비 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지방비 매칭이 없는 그런 구조고요. 지방비 매칭은 본 사업에서 매칭이 되어서 약 40억 정도 전체 예산 범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의 40억은 지방비 매칭 20억 그리고 국비 20억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챌린지 사업 타운과 시티 챌린지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지방비 매칭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방에서 욕심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의지와 함께 이러한 사업 구도도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 챌린지 약 10개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각각 6억 정도가 적용이 되는데 최대 6억이고요. 각각 지방비, 국비 50%씩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6억입니다. 주요 사업들은 교통 5개, 관광 2개, 물류, 보건, 환경이 각각 하나씩 해서 10개의 사업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현재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티 챌린지 중에서 2019년 가장 부각을 받았던 부천시 사례입니다.
도시 재생에서도 상당히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인데요. 도심의 교통 문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한 것들이 부천시의 특징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원격지에 있는 주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어서는 대전역 인근에 있는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스마트 파킹 그리고 시장의 스마트 화재 감지 시스템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안전 시스템 같은 것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고 올해 본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영종도의 사업도 2019년에 스마트 시티 챌린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종도 같은 경우는 지역은 넓은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여건이 불리한 그런 지역적 사항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시민의 수요,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수요에 반영한 것을 통해서 운영하는 내용으로 스마트 시티 챌린지를 진행을 하였고 올해 본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서는 추가적으로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서 스마트 시티형으로 되진 않았지만 추가적인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사업들 선정 사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전체 39개, 약 40개 지역에서 신청을 하였고요. 그 평가 과정을 거쳐서 약 16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금천구, 양천구 2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오늘 종로구 오셨는데 종로구는 공모에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통합 플랫폼 사업입니다. 통합 플랫폼은 저희가 R&D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과물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시티, 특히 안전한 도시 운영을 위해서 CCTV를 중심으로 한 도시의 지능화 시설들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운영 분석해서 새로운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시스템이 통합 플랫폼이라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들을 저희가 2015년 이후부터 전국의 지자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5대 연계 서비스라고 하는 이 통합 플랫폼과 연계되는 직접 연계할 수 있는 119, 112 서비스와 같은 5대 연계 서비스도 추가로 만들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업 수가 약 108개 지자체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2020년 59개소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이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많은 지자체 보급 사업이 오히려 더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CCTV 통합 정보를 119, 112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연계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방정부의 스마트시티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자체 사업이 서울시입니다. 지난 9월 서울시에서는 스마트 서울 플랫폼 UGS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미래 스마트시티 인프라 사업으로 UGS를 제안을 하셨는데요. S도트, S맵, S브레인, S넷, S데이터, S세큐리티라고 하는 6개 분야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S넷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와이파이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격차가 심각한데요. 그 데이터가 평균적으로 보면 20기가 이상의 데이터 격차,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를 쓰는 사람들이 27기가 정도의 데이터 양을 쓴다면 일반 그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그러니까 무제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약 3, 4기가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격차가 약 24기가 정도의 데이터 격차가 생기는데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역에 와이파이가 되는 곳으로 하겠다라는 게 S넷입니다. 그래서 자가통신망을 구축을 하고 모든 지역에 여기에 와이파이를 모두 설치해서 서울시 안에서는 모든 곳이 와이파이가 되는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Snet 프로젝트입니다. 5개 지자체가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여기에서도 종로구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 양천구라든가 성동구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현재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이 통신망 구축에 지자체가 직접 구축을 하고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좀 반대 입장들도 논란이 일어서 현재 좀 갈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스탠스 내지는 어떤 방안이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 중에 스마트시티와 리빙랩이 있는데 리빙랩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인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좀 간단하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스마트시티에서 진행되는 리빙랩 사업들입니다. 리빙랩은 실제 생활, 실제 도시 생활에서 활용되는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혁신적인 실험을 리빙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빙랩들은 유럽에서는 2006년부터 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2011년 이후에 스태피를 중심으로 소개돼서 지금은 거의 우리 도시 분야를 비롯해서 많은 분야, 복지라든가 행정에서도 리빙랩 사업을 통해서 도시 문제 해결형 정책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리빙랩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복지 분야의 리빙랩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 그리고 스마트시티의 리빙랩이 오히려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정도로 전 사회적인 측면에서 리빙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리빙랩 협의체라고 하는 이놀 유럽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가 전 세계적인 협의체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 450개 리빙랩 단체들이 여기에 가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구와 부산 리빙랩 네트워크가 이 해당 이놀에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념과 더불어서 시민 참여 그리고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한 부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런 아이디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적으로 구축하고 이러한 구축된 스마트시티 솔루션들 아이디어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평가 과정을 통해서 재확산되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리빙랩들은 주로 아이디어 도출하는 단계에 좀 머무르고 있어서 이러한 리빙랩이 활발히 진행되면 향후에 평가라든가 확산에 큰 중요한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자체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시민 참여, 주민 주도의 사업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빙랩들 좀 적용하는 것들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는 리빙랩 사업으로 약 300개 정도가 진행되는 그러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시민들, 기업들이 주도하는 리빙랩 혁신 새로운 사업 그리고 새로운 실험으로 스마트시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리빙랩 분야는 자원순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민들 그리고 생활에 대한 것들이고요. 에너지 그리고 교통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의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교통과 안전 부분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자원순환이라든가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리빙랩 사업들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게 유럽의 리빙랩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커버리라고 하는 사례 지역들도 암스테르담에서 되게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포름비룸 헬싱키라고 하는 중간 조직을 통해서 헬싱키에서는 리빙랩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없는 사업들을 제3의 영역인 중간 조직을 구성을 해서 스마트시티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헬싱키의 포름비룸 헬싱키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실제로 도시개발, 우리로 보면 3기 신도시처럼 신도시 개발에서도 이러한 리빙랩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스마트 칼라사타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기존에 버려졌던 도심 어항 부두 지역을 새로운 주거 지역,
도시 지역으로 바꾸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것들을 시민들의 수요를 받아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리빙랩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서 소개드린 포럼 비름 헬싱키라는 중간 조직이 이러한 전체 사업들을 핸들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들을 그리고 수요를 받아들여서 그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이 실험들을 애자일 파일럿이라는 형식으로 6개월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험들을 현재까지 약 20개가 넘는 실험들을 하고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사업들을 스마트시티로 구축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돌이라고 하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조명 중심의 리빙랩 산업단지의 리빙랩인데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스마트시티화에 있었을 때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포트디시라고 하는 파리에 있는 주거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 주신 후지사와 SST도 이런 리빙랩 사업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대골 에너지 리빙랩 사업이 있고요. 성남시에 있는 고령친화체험관의 시니어 리빙랩들도 있습니다. 대구의 리빙랩은 다양한 형태의 리빙랩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LH에서도 행복도시 리빙랩 그리고 동탄2의 리빙랩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스마트시티 그리고 리빙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지방 정부에서도 리빙랩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것들을 제안드리고자 이런 장황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리빙랩 성공 요소로 이놀에서 뽑고 있는 다양한 이러한 성공 요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동 창작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도시 이게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 중에 하나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스마트시티 그리고 그린시티의 중요한 항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빙랩 추진 전략, 성공 전략은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는 스마트시티 리빙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의 좌장과 진행은 국토연구원 이완건 도시연구 본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가장 최근의 정보들,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최종화 서울시 종로구 지속관원국에 있는 국장님께서 지자체를 대변해서 토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계 차원에서는 서울대학교 스마트시티 공학 전공으로 계신 권영상 교수님이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업계나 이런 실무 차원에서는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에 있는 이성우 부회장님께서 토론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분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순서에 따라서 최종화 국장님부터 해서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종로구청 지속관원국장 최정화입니다. 앞에 두 분 발제를 봤는데요. 부럽기도 하고 또 느끼는 거는 너무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발제해 주신 시범지역이 아닌 우리 통상의 지방 기초정부가 느끼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것과 같이 서울시나 종로구 모두 다 건물에서 70%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광역시와 협동으로 올해는 어린이집 9개소, 그리고 경로당 10개소, 총 19개소를 가지고 그린 리모델링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사는 건물 안에서 사시는 분들의 행태 변화를 위해서 111 실천 운동이라고 한 사람이 1년간 1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5년간 50만 톤을 줄여보자는 행태 변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 저희가 5년간 1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 3m 정도의 작은 골목도 그 선형 녹지를 만드는 개념으로 정원 도시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6월에 저희가 226개 기초 단체장들이 국회에서 기획이 비상선을 했거든요. 어찌 보면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그 인식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발제하신 분도 그랬지만 이 매칭 구조거든요. 어떤 사업이든지 정부나 방에서 내려올 때는 항상 매칭을 하는 구조로 내기 때문에 기초지방정부처럼 재원이 열악한 단체에서는 굉장히 따라가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7년까지는 어떤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종로구 안에서 발생하는 탄소량, 종로구가 만드는 신재생 에너지량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데이터로 수치로 이렇게 그 정해주는 양들이 있었는데 2018년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초단체에서 모으는 양하고 광역에서 모으는 양하고 국가에서 모으는 수치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정확한 목표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부나 광역에서 통합적인 그 수치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시티 디지털 뉴딜 쪽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제 중심 아직까지는 뭐 인공지능이나 그 관리 단계는 못 벗어난 관제 중심의 CCTV 정도 그리고 뭐 주차 공유 시스템, 소상공인 앱, 그 정도 굉장히 단편적인 솔루션만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저희가 그 UCT에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로 못 넘어가는 게 아마도 그 리빙랩 툴이 없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로 종로구도 드디어 스마트 도시가를 만들어서 앞에 보신 다른 그 선도 지역처럼 한번 이끌어 가볼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매칭 구조거든요. 저희도 통합 CCTV 플랫폼에 가입하려면 한 6억 정도를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3년째 저희가 조금 재정 사정이 나빠가지고 서울시에 부담을 못 해가지고 아직도 못하고 있는 형편들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초지방정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린 디지털 휴먼 뉴딜에서 그린 디지털 휴먼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뉴딜이 어찌 보면 예산, 정부에서 어떤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지 아마 형평성 있는 그 스마트 시티나 그 그린 뉴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와대에서 2차 뉴딜 전략회의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광역 지자체장을 다 모아서 앞으로 뉴딜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전략이나 그런 것들도 사실은 기초 지자체, 특히 이제 재정적인 여력이나 이런 약한 그런 재정 자립도가 약한 기초 지자체에서 어떻게 뿌리 내릴 것인지 여기에 이제 승패가 달려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구회를 가져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오늘 스마트 시티 공학 전공으로 계신 서울대 권영상 교수님으로부터 다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스마트 도시공학 전공에 있는 권영상 교수입니다. 그 사실 제가 있는 학과는 원래 이제 도시공학과인데 이게 뭐 전 세계적인 수요라든가 정책적인 그런 목표를 위해서 도시 분야 교육도 이제 점차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공학 전공을 이제 새로 만들고 거기에 기존에 이제 교수님들 도시 전공 교수님들뿐만 아니고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뭐 전기 정보 공학, 에너지, 환경 뭐 이런 교수님들이 이제 그 융복합적으로 참여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오늘 주제가 그 한국형 뉴딜과 도시 정책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사실 그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뉴딜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대상 범위가, 그러니까 정책의 공간적 대상 범위가 되는 데가 아마 도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제에 있었던 뭐 스마트 시티하고 그린 뉴딜 이 두 개가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 분야의 정책 담론을 이끌어 나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분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외 이런 그 도시 관련 학문 분야의 커리큘럼을 이제 살펴봐도 미래 도시와 관련된 주제들은 이런 스마트 시티라든가 뭐 서스테이너블 시티 이런 부분에 이제 다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뭐 하나 더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레질리언스를 집중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스마트 부분하고 그린 부분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오늘 발제와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드릴까 싶은데, 첫째는 이제 지표와 인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사실 이제 스마트 시티하고 그린 뉴딜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사실 살펴보면 한 20년 전에 그 뉴 에코시티라는 정책이 있었죠. 근데 그게 유비쿼터스 부분은 스마트 시티로 이제 내려오고 그 에코시티 부분은 이제 그린 뉴딜 쪽으로 내려오는 뭐 그렇게 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때 당시에 진행됐던 것들을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사실 그때 당시에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결과들 그리고 또 성과들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앞으로 만들어질 이런 뉴딜 정책의 토대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아쉽게 생각하는 게 당시에 그렇게 유에코시티를 하면서 연구라든가 정책 같은 것들을 많이 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지표라든가 인증 시스템이 없어요. 아까 세종시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인증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먼저 주도해가지고 UCT 인증 시스템을 전 세계적인 기준을 미리 만들려고 시도를 했다면 우리가 지금 더 앞서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그린 뉴딜 부분이라도 사실 지금 인증 시스템, 지표하고 인증 시스템을 잘 다듬어서 한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 만들어보는 시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친환경 단지 인증, 단지 단위라든가 건축물 단위 인증들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도시 단위의 녹색 도시 인증 같은 것들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사실은 앞으로 뭐 아시아 다른 국가들이라든가 전 세계 국가들에도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학 교육에 대한 인증 같은 것들도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도시 분야의 전반적인 커리큘럼의 전반적인 재편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린 뉴딜이라든가 스마트 시티 관련된 그런 정책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면. 두 번째 부분은 이 지표하고 인증에 대한 내용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그린 시티 정책이 아니라 그린 뉴딜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업화, 산업 생태계하고 연계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이런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 사업이 투입이 되지만, 그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민간 사업, 민간 자본 또는 국제 금융 자본,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GGI라든가 GCF, 또 월드뱅크들하고도 연계시키는 전략, 좀 큰 그림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생태계 부분하고 민간 사업들 그리고 국제화 전략까지 연계시키는, 그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지표하고 인증 부분하고 연결시켜 준다면 우리나라가 이 녹색 뉴딜 부분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사실 이게 그 녹색 뉴딜 정책을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지금도 말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이 마스크 때문에. 그 코비드 19하고 연결시켜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에서 쓰는 에너지들은 뭐 그대로 있지만 서비스 산업 부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들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놓고 봤을 때 이 코비드 19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에너지 사용량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자기 집에서 더 많이 있으려고 그러고, 또 오픈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자기 집 주변에다가 이렇게 놓으려고 하고, 또 집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에너지 전체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은 좀 줄어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린 뉴딜을 연결시켜 주는 게 어떨까. 지금 당장 한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시 혁신을 그린 뉴딜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뭐 그런 방향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그 뉴딜 정책이라는 게 앞으로 도시 분야에 뭐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될 정도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냥 우리나라 내부 문제만 해결할 게 아니고 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리고 또 산업 생태계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당장 닥친 코로나 문제를 연결시켜주는데 이 지금 그 뉴딜 정책을 연결시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영선 교수님 토론을 듣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 초기에 그 밸류 크리에이트 10이라고 해가지고 10가지 국가 핵심 과제에 관련되는 그런 발표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재생도 들어가 있었고, 소위 말하는 슈퍼 하이웨이, 뭐 초장대교, 그 에코시티 이런 앞으로 국가에서 핵심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들 10가지를 선정하고, 그 연구뿐만 아니고 이 연구 결과나 그 소위 말하는 테스트패드 결과를 가지고 그 성과를 개도국에 있는 데다 확산시켜서 앞으로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소위 말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잘 잡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단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업계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건지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이승우 부회장입니다. 저는 오늘 그 두 분 발제자 그 자료를 미리 보고 좀 몇 가지 사항을 그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린 뉴딜 이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하려면 이제 도시계획적인 제도에서 이걸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분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한 2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그 신재생 에너지 이 발전 설비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어떤 그 도시계획적인 제도에서 지금 그 반영이 되어 있지를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도시지역 중심에는 그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면 이제 공원 녹지라든가 뭐 주차장 뭐 이런 하천 이런 변에가 있는데 이런 변에 뭐 태양광 설비라든가 이런 걸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라든가 어떤 중복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조금 더 마련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 지구 단위 계획 그 대부분 이제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은 공공도 많이 그 사용하는 수법이지만 민간에서도 많이 이거를 활용해서 저기 도시계획적으로 뭐 개발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러한 이익을 좀 추구를 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공시설을 확보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시설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도로, 공원, 녹지 이러한 부분인데 사실 이거 공원, 녹지 이러한 부분 자체가 그 그린 뉴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시숲 이거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도시숲이라고 하지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공원 녹지인 부분이 상당히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자체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는 대상지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만 그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주변의 어떤 대상지 내부라든가 인접한 부분에 그런 충분한 그 여건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대상지 밖에 즉 이제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부족한 공간에다가 이런 것을 그 공공시설을 그 확보하는 것을 해줌으로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 태양광 설비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비도시 지역에서 가장 지금 환경적으로 훼손을 많이 하면서 그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해서 이 태양광 설비가 한동안 좀 난개발식으로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되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많이 문제가 있고 우려가 있어서 좀 제도적으로 좀 지양을 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 자체가 이제는 도시 중심으로 건축물 단위라든가 도시 공간 내에서 이러한 태양광 설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고려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스마트 도시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인구 그 구조 부분하고 좀 그 맥락을 같이 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한 10수년 전부터 저성장 시대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소멸이라는 말 자체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벌써 지금 영남권이라든가 뭐 지금 호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근간에는 이 인구 저성장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 이러한 이야기 자체가 완전 도시 지역 중심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비도시 지역에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마이너한 부분인데 그 지금 우리 이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근거법은 스마트 도시법입니다. 예, 정식 명칭은 스마트 도시 및 산업 그 진흥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 우리 용어가 지금 스마트 도시하고 스마트 시티하고 너무 혼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혼재가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만든 국토교통부에서조차 이 용어 자체를 지금 혼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정립을 해서 쓰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그린 뉴딜에 대한 아까 사례, 그 좋은 사례,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의 좋은 사례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유사성을 지금 띠고 있는데 지금 유사성을 띠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발제 자료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항시 이런 국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중복 투자라든가
각 부처별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뭐 이 정책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어떤 과잉 중복 투자 이런 부분이 항시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려를 하고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뭐 인터넷상에서 질의사항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올라온 게 뭐 있습니까? 뭐 답변을 필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제가 좀 혹시 있으면 준비를 해주시죠. 아니면은 제가 좀 뭐 클로징 멘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지금 저성장이라든지 고령화의 문제들, 그리고 지역이라든지 계층 간의 불균형 문제들, 또 환경 오염의 문제들, 기후 변화 문제,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오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대한 위협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도시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의 지속 가능성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기술 혁명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야 될 그런 이제 과제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그린 뉴딜이라든지 스마트 도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해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의미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 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논의되어 오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야만 우리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청나게 많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전문가로서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생각에는 이런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일반 대학에서 하는 강의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높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이 녹음이 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 되는 학생들이 내용을 가지고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멘트는 이것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네. 혹시 뭐 더 이상 뭐 질문이나 의견 혹시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더 이상 뭐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조영태 센터장님께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다니까. 토론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되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언급도 많이 주셨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좀 더 앞서 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보면 이제 제가 답변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 저희가 유에코 했을 당시에 2007년, 8년에 R&D, VCT행 과제로 했을 때로 보면 과제 R&D를 하고 나서 바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어서 R&D 규모는 크고 되게 크게 시작은 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2013년 2차 R&D를 하면서는 대폭 R&D 규모라든가 내용이 좀 축소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좀 투자 내지는 R&D를 집중해서 좀 더 만들어갔으면 지금 세계적인 것들을 더 주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시티 수준,
기술적인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그 수준은 상당히 높고 선도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민들 참여라든가 기업들의 참여가 오히려 조금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 내용 중에서 말씀 주셨던 국제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화 하는 것들이 앞으로 지속성 있는 그런 도시 모델을 하기 위한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 시티와 뉴딜 두 부분이 오늘 주제였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데, 상당 부분은 중복됐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있는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두 부분들이 결합되는 컨버전스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굳이 스마트시티 공학 전공을 하셨던 것처럼 상당 부분 유럽의 외국의 사례들 보면 그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두 부분들이 같이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도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사업들에서 시범 사업을 보면 334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개 부분들이 두 개 스마트와 디지털과 그린이 결합되어 있는 사업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두 개를 결합하면 오히려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는 방향의 스마트 그린시티 내지는 에코 스마트 시티에 대한 연구들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영국 정부로부터 그 이메일을 받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행정중심법과도 지금 세종시인데, 세종시를 건설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논쟁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도움을 받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아니고 그런 사람 인식 속에 선진국의 일원으로 인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 도시라든지 아니면은 그린 시티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기술력이라든지 우리의 능력들을 다른 특히 개도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 이 분야에서 앞으로 발전 방안이라든지 발전 방향을 찾아내는데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시간 거의 마쳤는데요. 이것으로서 전체적인 학술 세미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